한 주간의 시장의 뒷이야기를 저희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력들의 편안한 퇴근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강명 퇴근합시다 시간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하셨나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복장에 퇴근하는 분위기가 좀 아니죠? 출근하는 분이죠. 출근하는 분위기네요. 예. 자, 한 주간의 시장 뒤돌아보면 좀 편안했습니다. 편안했는데 재미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등락이 없었었죠. 코스피 지수가 보니까 2683포인트 저점에서 2740포인트. 코스닥이 한 900에서 930이니까 등락이 또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재미가 또 없었던 그것도 시장 편안한데. 지수가 등락이 없었던 거지 종목들 등락은 섹터별로도 컸죠. 그렇죠. 일부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이 안 좋은 장세, 지지부진한 장세의 특징이죠. 테마 종목들 움직이는 것 자체. 좋은 장세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수보다 확실히 종목이나 체감이 좋았으면은 좋은 장세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운영력들 저도 그렇고 아마 명진 운영도 그렇고 강진 운영도 종목들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테마성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대형주도 이번 주 보면 일마다 폭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뭐 이게 폭등하고 주중에 뭐 화수목 보면은 하루는 조선주 폭등, 하루는 철강주 폭등 이런 식으로 날마다 어떻든 테마가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예. 그렇죠. 한 주간의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오늘 또 주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먼저 화면 좀 올려주시죠. 오늘 얘기할 내용 자체를 해주세요. 한 5가지 정도 됐죠. 첫 번째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죠. 관련했던 내용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 또 최근에 시장 이슈가 경기는 좀 안 좋은데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주총 시즌이죠. 주총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순환매성 흐름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 시장 연준의 빠른 긴축은 땡땡땡이다.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번 주 시장 지난주에 이제 FOMC가 끝났고 FOMC는 좀 무난하게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끝났는데 지난주 주말부터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연준 주요 연준 의장 포함해 가지고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뭐 50bp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해서 올해 적어도 2.5에서 뭐 3%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런 통화 정책 기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게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은 땡땡땡이다. 우리 옆에 있는 강재영 운영위원 얘기해 보실까요? 뭐 간단하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예. 뭐 실제로 연준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을 때 뭐 앞으로 금리 인상 횟수가 6회 정도 더 남았다 이게 나왔고 중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이제 0.5% 금리 인상이라는 빅 스텝을 한 번씩 밟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이번 주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정도 사실 그 부분밖에 없는데 이제 국채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고 시장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뭐 미국에서 성장주 이쪽에 대한 차익실도 세고 오히려 안 좋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3%대 간다 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빠지거나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워낙 컸단 만큼 새로운 악재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지나간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악재 선 반영이다 그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시장이 상당히 통화정책 기조가 올해 이번 주 들어 상당히 가파르게 전개됐거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0.5% 정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하는 쪽에 5월 달에 본래 이제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3월 달에 0.25bp 인상을 하고 원래 이제 5월 달에 50bp 정도
인상을 할 거란 전망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 자체도 많이 퇴색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가장 매파적인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 올해 금리를 3%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또 발언이 있었지만 별로 무시를 했었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일부 연준위원들 비둘기파적인 그동안 발언을 했던 연준위원들마저도 매파적인 발언을 바뀌었고 파월 의장마저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0.5% 정도, 50bp 정도 금리를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주간 단위로 거의 8%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주가가 바닥권이었으면 몰라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안 받더라고요. 의외로 안 받더라. 의외가 아니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본래 제가 오늘 한마디 선반영이라고 잡았던 것 자체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닌가. 원래 이제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날이 6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6번 남았는데 6번 남았는데 예컨대 3% 정도까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계속 거의 50bp 정도는 두세 차례 정도 해야 되거든요. 두 차례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0.25,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즉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나왔던 내용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달에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것 자체가 이번에는 0.25% 금리를 인상을 하지만은 5월 달에 50bp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약간 그 시장의 주식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게 냈었는데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달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말과 진행된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본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악재 영향력은 거의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시장을 좀 보면서 느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명준호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는 연준의 빠른 기축은 아리송이다. 아리송이 누가 아리송이냐면 이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든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든 다 좀 아리송하게 생각한다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 통화 정책이랑 이제 증시의 관계가 뭐 2000년대, 2010년대 넘어오면서 항상 패턴이 일정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은 상황들 오면 이제 금리 점점 이제 좀 낮춰주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식 지수를 친다면은 한 그래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들고 좀 돌아 나가기 시작하는 좀 안정화된 시점부터는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리죠. 그러니까 과거 뭐 2000년대 이전에는 금리 올리면 증시에 부정적이고 금리 낮추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데 2000년대에는 금리를 낮추는 기간은 오히려 증시가 계속 빠지고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제 또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에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을 같이 동시에 만드는 그런 패턴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한 2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다들 아리송한 게 지금은 제로금리 상황 속에서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제로금리 상황까지 오면은 거의 이제 증시는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이래야 이제 금리가 오르는 흐름 속에서 증시도 같이 오르는 그 동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위치가 높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면 이제 경기가 상당히 호전된다는 거 긍정적인 건데 그동안 패턴대로 하면은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되죠. 긍정적인 이슈인데 워낙 지금 증시 위치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20년 패턴대로 보면은 이게 금리가 이제 슬슬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그 증시의 위치 높이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도 참 애매하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증시 급락 이 통화정책 관련해갖고도 증시가 급락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탄력적으로 그게 뭐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들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들이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든 한국 펀드 매니저들이든 이 통화정책, 즉 금리의 이제 점진적 인상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반대로 해석해야 될지 아직은 좀 아리송해하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주 시장을 보고 느낀 것 자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도 여전히 작년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악재를 적용했잖아요. 네. 올해도 어떻게 본다 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와 관련해서 계속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근데 이번 주 시장에 그런 또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과 관련된 즉 올해 금리 인상 자체가 2.5에서 3%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내용 자체 본래 계획 자체는 내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금리 인상 자체가. 근데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투자가들은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걱정에서는 한시름 놓으면서 결국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 자체는 간만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올랐던 것 자체도 이제 실적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만 좋아지면 좋아지는 시그널만 나오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미증시나 유럽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가 작년 연말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여기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국내 증시가 거래소 코스닥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버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고 지금 국내 거래소만 그 흐름에서 동참 못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시장 자체가 안도 랠리가 현재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온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 약간은 성향이 다른 게 좀 전에 명중 형이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뭐 펀드 매니저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21년 작년까지의 시장과 지금 다른 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이란 부분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실적하고 그 다음에 향후 업황 이것만 보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실적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기거든요. 그렇죠. 경기 부분인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땡땡땡이다 그런 쪽인데 저부터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자재 투자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안이다 그렇게 잡았는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현재 경기 자체가 불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 쪽인데 현재로 봐 그래서 현재 어떤 투자에서 본다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더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원자재 투자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투자가 좀 대안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분명히 그런 어떤 우려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명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준에서도 앞서 때 빅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50 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런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이 90년도에 부동산 경기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제때 금리를 인상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인상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바람에 30년 불황이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통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향후에 그러나 또 금리를 올려놔야지 나중에 또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없는 건 아니니까 경기가 자체가 여전히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원자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관련 쪽에 원자재 투자 자체가 단기적으로나마 투자 대안이 되지 않겠다. 이번 주도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대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억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펀드메탈을 고려해서 정말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기업의 현재 움직이는 종목에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는데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목들이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상기고 가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는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 한정해서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명진홍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가치의 대전환이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가치라는 게 사실 뭐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이죠, 가격.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가격의 대전환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더 부추기는 요인들은 역시 신냉전, 뭐 각 국가별로 또 블록화되는 그런 구조들이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전 벌써 그럼 한 30년 이상이잖아요. 1980년, 90년대 이후 한 30, 40년 동안에
굉장히 모든 게 모든 교육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또 가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굉장히 삶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 뭐 삶에 꼭 필요한 거는 뭐 전기, 가스, 원재료, 뭐 농수산물 뭐 그야말로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의 가치가 3, 40년 동안 사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런 거 삶에 꼭 필요한 거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좀 신기루에 해당하는 거 심지어는 뭐 2010년대 이후에는 뭐 이런 가상화폐 뭐 등등 그죠? 예, 그런 것들 사실 뭐 그렇게 삶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가치가 막 올라가듯이 이렇게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세대에 있어 갖고는 이 사실 어떤 특정한 공급,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사소한 어떤 문제 뭐 등등 또 국가 정세상의 어떤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각 국가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제 원활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갑자기 막 부족하거나 쇼티지가 나서 뭔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나라들도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의 가치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그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와 또 기업들 또 주가 있어서도 과거 지금 시점들이 있어갖고 상당히 좀 신기루를 쫓는 산업이나 신기루를 쫓는 그런 뭐 부분들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질 거고 가장 꼭 필요한 것들 나라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의 가치가 다시 부활하는 시기. 그래서 올 연중에 본다면은 각 섹터나 종목들 그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들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 가치에 대전한 게 얘기했으니까 예. 순간 들 생각이 한때 시장에서 자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자산주들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근데 자산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돈을 쌓아뒀는데 현재 어떤 그 경제나 또 사람 삶의 기여도가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죠. 오히려 예를 들어 뭐 운영력도 좋아하시는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도 기여를 엄청 하는 거죠. 그렇죠? LNG선 뭐 그리고 친환경 선박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뭐 항목들이라 본다면 전통적인 자산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태광 산업이나 등등 해갖고 뭐 성창 뭐 산업 그런 단순히 자산 가치는 높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자산주의 부분들은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떨어진 회사라면은 그거는 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산업. 반면에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의 또 안정기 속에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중요성을 못 느낀 그런 산업, 그런 뭐 품목 거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재평가받는 시점 이렇게 될 거다 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네. 이미 주택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 자체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진다 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이 원자재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주식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갈 수도 있고 사실 선택지는 너무나 다양한 거라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사실 원자재 관련이 굉장히 까다롭긴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무너지면서 2차 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 또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도 130불 가니까 시장에서 이제 200불 간다 얘기했다가 이게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15불 갔다가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쪽도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게 어느 쪽이 과연 대안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원자재 가격도 계속 등락이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WTI 유가 기준에서 130불 찍을 때 고점 찍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120불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120불 정도가 올라오니까 뭐 아직 고점 찍지는 않았지만은 상 근접하는 수준. 니켈 가격도 급락했다가 이틀 동안 상한가였또. 이틀 동안 상한가 나온 장이 15%씩 이틀 동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돈들이 지금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에서. 옛날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유가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쪽에서가 사실 90불에서 130불까지 사실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에서 이게 뭐라 했냐면 쇼커버링.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이상 이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빠질 거다라고 매도 쳐놨던 부분이 쇼커버링 되면서 주가 급등했던 거고 원자재 가격들이 그 반대로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또 반대 포지션이 돼버리니까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변동이 세진 건데 지금 고가 저가 나오면 이제 변동은 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지지난주 이때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약간 다르긴 다르죠.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아지면서 역전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단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될 때는 사실 금리 자체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 역전이 됐었지 이번처럼 막 급등하면서 역전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모든 기간 설비부터 해가지고 그때 다 무너졌는데 거기 재건하려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게 수요를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기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지금 뭐 당장 볼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도 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부양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소비라든지 지원하는 거 말고는 쓴 게 없었으니까 그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 경기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앞으로 안 좋아진다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이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부가시킨 게 아닌가 실제로 이보다는 훨씬 좋은 시장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도 관련주들이 워낙 많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또 수산주들이 다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주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어요. 보니까 적자 회사도 있고 실적 대비해서 딱 그 정도 밸류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회사인데 현재 그 이슈가 지금 뭐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명태 가격 올라간다 연어 가격 올라간다 하면서 막 급등이 나오는데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 우선 테마가 그렇게도 많이 움직이니까 시장이 이 부분에서 막 쫓아다니는 것 같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말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방어주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보험주도 굉장히 좀 강한 케이스였고 통신주도 요즘 또 강세를 띱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른 게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2차 전지가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오다가 딱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저점 대비해서 한 15% 올랐네? 20% 올랐네?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주 대표하고 이런 쪽에서도 자리 잡고 올라가고 통신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연초부터 강한 게 계속해서 강세 띄고 있고 그 보험주도 강세 띄고 뭐 중간에 철강도 강세 띄고 조선도 강세 띄고 뭐 다 돌아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안 좋다라고 하는 쪽도 움직이고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원자재 봐야 된다 원자재가 상승 수혜주다 라는 쪽도 움직이고요. 낙폭과대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는 직격탄을 맞는다 했던 성장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거의 다 된다 분위기? 예. 근데 한편 이게 오르는데 오르고 정체하고면은 좋은 시장이죠. 근데 하루하루를 보면은 다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 또 질질질 빠져 있고 급등이 나와서 보면은 또 한 두 주 있다 보면은 오름폭에 2배 빠져 있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이 온라인 종목만 보면 이렇게 탄력적인 장세가 없죠. 그런데 이 또 뭐 중심값 자체니까 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좀 짧게 뭔가 기분 막 좋으면 일단 팔고 공포에 쩔어 있으면 사고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은 이따 우리가 투자 순환매 장세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동 넘어가더라고 세 번째 이슈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이슈는 지금 주총 시즌이죠. 최근에 주주총회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주총회 특징은 땡땡땡이다. 이거는 우리 강재영 운영력이 먼저 해주시죠.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할인을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앞전에 증권사라는 이쪽에서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뭐 북한 관련된 지정서 리스크는 뭐 항상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ESG에서 이제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부분과 경영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국내가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배당이 작다. 그리고
대주주 중심으로 항상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분할, 물적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개인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지금 실제로 뭐 예전 같으면은 그 대형 우리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 외국인 물량이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묵살을 했거든요. 주주총회에서.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들이 신경 쓴다는 게 눈에 확 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당 자체도 이제 작년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이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배당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 주가 부양책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 미증시가 코로나는 무너지기 전까지 미증시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대표 빵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비싸다 했지만 나중에 결국 비싸지 않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소가 하니까 결국은 회사 자체의 밸류가 부담이 안 되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메리츠 증권이잖아요. 메리츠 화재, 메리츠 그룹이 가장 많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에서 놀고 있죠. 계속.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방향 자체를 정말 시장에서 개인들 투자자들이 이제 들고 가면 나 주주로서 갖고 가면은 회사가 이만큼 배당도 주고 이만큼 이제 신경을 쓰는구나 이게 느껴지게끔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주주 친화적이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지금 주총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했고 포스코 했고 아마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거의 다 많이 하겠죠. 오늘 많이 했더라고요. 금요일날 많이 주총 많이 합니다. 오늘 많이 했는데 주총들의 특징 자체는 그런 뭐 자사주 매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배당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올해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 결산 기준에서 아마 배당 수익률이 아마 공지는 아직 안 됐는데 결국은 아직 집계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작년도 상장 회사들의 순이익이 아마 17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순이익이 70조 원이 안 됐으니까 68조 원, 70조 원이 있으니까 단기 수익이 작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작년도에 배당이 주당 17,000원 했더라고요. 17,000원.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금이 안 늘어났어요. 이익은 늘어났습니다. 대신 이제 자사주 매수를 좀 했겠죠. 매수를 좀 하면서 배당은 정체 상태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배당이 많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평균 옛날에는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작년 연말 기준에서 4% 5% 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5% 넘어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10% 가까이 8% 9% 가까이 10% 가까이 되는 회사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한 만큼 배당금이 이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배당 수익률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가 항상 프리미엄을 받았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 자체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인식이 좀 많이 갈수록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배당 수익률 개인적으로 거의 옛날에는 그 1.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하면 1.5% 정도 됐을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8%? 1.8%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배당금이 결국은 이제 추총 끝나면 일주일 정도 이후에 대체적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3, 4월 4월 시장에 약간 좋게 보는 유익이다 한데 아마 고객 탁금이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배당금이 좀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2배 이상 배당금이 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수급 확대, 지금 수급이 안 좋은 게 시장의 지금 문제점인데 그것도 하나의 또 시장에 윗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약간의 그런 시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자체는 주식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자체는 긍정적인데 또 반면에 이번 주에 시장에 저는 짚고 넘어갈 것 자체는 그 블록들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파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시장의 또 악재 요인이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그렇죠. 어제 오늘 시장을 주가가 못 갔던 것 자체, 오늘 또 시장에 저는 좀 지지부당이 많던 것 자체는 삼성전자 블록들 후 영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약 5,600억 블록들이 나오고, 그거는 물론 대주주가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주주와 관련 쪽이잖아요. 테마스이라는 것 자체가 2대 주주였었으니까 그 주식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 SDS 한 3,000억 팔았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어제 두산이 또 팔았어요. 그 임원이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분리 차원이지만 분리 차원이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장의 또 부정적인 부분이거든. 주주 친화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현재 이번 주에 들어 저는 가장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된 상태에서 좀 부진했던 것 자체는 수급적인 부분. 그나마 외국인 투자가 더 주식 안사한 상태에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록들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그래도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수 부분 자체는 주주총을 통해서 긍정적 요인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명기롱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주주총회 땡땡땡이요? 저는 최근 주주총회는 뭐 최근은 아니어도 주주총회 원시적이다. 그렇게 좀 세 글자를 뭘 할까 잘 생각했는데 전 원시적이다. 정말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뉴스 나온 거 하나 있죠. SM 주주가 자기 가족 뭐 와이프 몰래 주식을 했는데 그 SM 쪽에서 계속 그거 위임장 달라고 집에 와가지고 이혼하게 생겼다 그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주주총회가 좀 1980년대 90년대랑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3, 40년 동안에 IT 기술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IT 인터넷 이런 쪽. 그럼 주주총회도 거기에 맞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옛날처럼 뭐 위임장 써서 뭐 하고 뭐 가서 뭐 또 참석해야 되고 아니 뭐 그 평일날 그 낮에 그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 특정 거기에 딱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자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가야죠. 지금 정도 이제 벌써 이 IT 구축이 한 20년 이상 이렇게 돼갖고 안정적으로 됐을 때는 아마 뭐 증권거래소나 이런 쪽 아니면 기업에 있어서도 뭐 인터넷 안에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는 걸 거의 뭐 의무화시키고 또 표결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집집마다 찾아가고 뭐 위임장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그쵸 주주가 자기의 이제 권리대로 그게 놓여져 있는 대로 어떤 이제 의견들을 양쪽 의견 다 듣고 표결하면은 이제 뭐 찬성 반대 버튼 누르고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하고도 남은 시점들이 벌써 1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뭐 위임장 받으러 가고 주총에 뭐 직접 발로 가서 이제 뭐 가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원시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한 2010년 정도부터도 슬슬 그랬어야 되고 지금은 그게 다 완전히 지금 안정화가 돼 있어야 된다 보이는데 아직도 뭐 전혀 3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아직도 주총 위임장 받으러 가는 거는 그 주총 그 의결 관련된 정족수가 부족한 데나 그렇지 대부분 다 전자투표로 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 많이 바뀌었죠. 전자투표로 할 건데 그래도 받으러 주총 갔다는 것 같은 자체는 경우에도 심각히 이제 의사 결정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찾아가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의안 내려고.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이 하다 보면 특정한 종목에 가지고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좀 받아달라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의 어떤 회사의 어떤 감사 선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사에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감사 선임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요즘 다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시스템이 큰 대기업들은 주로 그러는데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는 뭐 온라인상에서 이걸 뭐 이렇게 이 주총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저거 하는데 그게 다 의무화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 뭐 발로 거기를 뭐 찾아가서 어떤 그 주총장은 그냥 그야말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내가 어떤 뭐 질문을 손들고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외에는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다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실적 발표하자마자 회사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또 IPO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없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왜 안 좋게 나왔어? 이렇게 되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도 사실 못 찾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딱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래도 국내 금융시장도 점점 선진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어야지 이게 빨리 왔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오고 있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도 이제 그동안의 디스카운트에서 하나 정도는 이제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주총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네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는
땡땡땡이다. 저부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외국인 매도는 구조적이다. 그런 쪽인데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 쪽이죠. 매도는 안 할 수 있어도 주식은 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쪽인데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1조 매수 잡힌 것 자체는 삼성전자 블록들 영향이고 곧바로 받은 것 자체가 팔거든요. 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어제 블록딜 그 가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게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의 블록딜 1조 3천억 규모가 할인율이 2.4% 나왔습니다. 2.4%. 2.4%. 68,800원 정도의 가격이 블록딜에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가를 본다면 지금 7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정도 할인을 받아서 넘어갔다는 거죠. 할인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몇 프로냐? 6%에서 9%에 나왔습니다. 6%에서 9% 셀트리온 SK가. 뭐 셀트리온 SK야 뭐 펀드멘탈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다음에 두산 어제 나왔던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도 거의 10%의 할인율이 나왔어요. 네. 10% 할인이 나왔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인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6%에서 9% 정도 할인율 적용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충격으로 왔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 블록들이라든가 대규모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록들 나오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할인율을 밟은 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수요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결국 수급에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인을 1%라든가 주가 낮으니까 뭐 1.5%라든가 받아갈 건데 그런 분야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조적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플로우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또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신흥국에 편입이 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중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지금 왜 줄어드냐면 중국이 들어오니까 중국이 201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찬 비중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현재 국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이 약 31.8% 정도 좀 되는데 가장 높았을 때가 최근 들어서 2020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38.6%였거든요. 6%였는데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 비중이 늘어납니다. 중국 A주가. 중국의 A주가 비중이 아마 30% 정도까지 되는데 한 44%까지 올라갈 거예요. 중국이 올라가면 어디서 빼나가느냐?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MSCI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약 12% 정도 좀 될 건데 10%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대신 2% 정도 떨어진 것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사우디도 폐임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투자가 매도 규모 자체는 저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더라도 약간 소규모에 그칠 거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기댄 주식시장 자체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명진호 원장님 뭐 어떠세요? 네, 외국인 매도는 보이는 대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뭐 해석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벌써 지금 1월달 급락장 이후에도 코스피에 있어서 주로 좀 사는 기조보다는 살 땐 조금 찔끔 사고 주로 지금 팔자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어떤 뭐 해석을 붙이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못 느끼나 보죠. 그러니까 판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을 계속 지난주 주제도 그 삼중바닥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기조도 좀 많이 산 날 아니면은 좀 덜 산 날이 있어도 기조적으로 한 지난주 이후에 좀 이제 사자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성격이 일단 많이 다르죠. 코스닥이 지금도 보면 어떻든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 1위예요. 2020년도 3월 달 그 이제 시장 저점 대비 전 세계 상승률 1위. 그래도 주요국 뭐 미국의 S&P, 나스닥, 다우 그리고 심지어 가장 핫하다는 뭐 대만까지도 코스닥에는 못 미칩니다. 코스닥 상승률이 지금 그래도 가장 저점 대비 높은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아도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매력이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 자체가 단순히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퍼 수준, 뭐 PBR 뭐 이런 지표들보다도 앞으로의 가능성, 2022년대 앞으로의 이 뭐 코스닥을 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섹터들은 거의 시가총액의 한 33% 가까이를 바이오 그리고 시가총액의 한 20% 가까이를 또 엔터테인먼트 계열 그리고 또 시가총액의 한 15에서 20%를
뭐 소부장에 그래도 지금 찬찬하게 그래도 낙폭과대 나와 있는 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 성격 자체가 코스피 역시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좀 뭐 자동차 계열 뭐 등등 이런 거 중심으로 있는 그 코스피보다 훨씬 메리트 있게 느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한 4월 달, 또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런 올 봄과 올 여름에 있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디커플링의 부분은 오르는 그 수준에 있어서의 상대적 디커플링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코스피의 중심값은 좀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코스닥은 오르는 그런 식의 디커플링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방금 명준 형이 얘기하셨던 외국인이 코스닥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한 주 동안 보면은 이번 주 코스닥은 외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다 정도.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매수로 보이지만 블록들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거기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사실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업종별 테마별을 움직이는 건 거의 개인들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반등을 나게 만들고 사실 순환 장세도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조를 하는 케이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자체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딱 이게 차이가 뭐냐면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낮은데 연초 대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초가 3,000 조금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2,730포인트니까. 근데 지수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수 외적인 업종으로 보게 되면 연초 이상으로 올라간 것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연초라는 게 신년 벽두가 아니고 1월 말. 아니요. 네. 작년 말. 아. 작년 말. 예. 작년 말이요? 작년 말. 예. 쑥 올라가기 전. 그죠? 예. 아니 2021년 우리 연말 기준으로 그쵸. 21년? 작년이요? 작년 예. 말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 연초 대비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7만 원에서 올라온 게 없죠.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없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외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몇몇 개 IT 주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얘들도 이제 반등을 많이 했다 하지만 연초도에서는 여전히 빠져있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총 최상위가 지금 현재 지수에서 밑에 있는 거지 그 외적인 철강부터 해서 조선, 뭐 은행, 보험, 통신 이런 쪽은 이미 다 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로 볼 때는 박종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재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지수는. 근데 코스닥에서도 왜 강세가 코스닥이 상당히 돋보이냐면 코스닥은 지수를 끌고 내려갈 녀석이 없었던 거죠. 그쵸, 왜냐면 다 빠졌는데 예. 2차 전지가 반등하고 그다음에 소부장도 반등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반등하고 이게 코스닥에서가 딱 5개 정도가 크게 묶이는데 이쪽이 돌아가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개인들 한번 이슈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이런 순환이 도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비슷하다고 이제 지금 현재는 지수만 갖고 판단이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지분이 약 30에서 31%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MSCI 신흥지수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건 지금 약간 멈춰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제 중동 국가들 이쪽에 요즘 아무래도 유가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중동 국가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되고 중동 국가들이 조금씩 이제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빠지고 그런 거 있는데 실제 이 지분 차이가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을 38%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외국인이 산 것도 있었지만 주가 자체가 올라가서 지분이 커졌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1%라고 하는 게 외국인이 파는 거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쭉 팔다가 11월 달부터 1월 초까지 들어왔던 거가 지금 거의 다 나갔다 된 거고 추가로 매도는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분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외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지금 국내 증시는 조금 메리트가 좀 한 다음 달 정도 가야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 세계가 다 20% 정도 사실 다 빠졌잖아요.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빠지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밸류 메리트가 있었는데 다 빠지다 보니까 유럽도 싸고 중국도 싸고 미국도 밸류 부담을 벗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무래도 성장성이라든지 선진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쪽으로 먼저 간 거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시장 자체가 안 돌릴 나오고 불확실성 없어지면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마법 같아요. 매직.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을 다 보면 대부분 좀 섹터들 종목들을 보면 보통 한 8 내지 10개월 전 내지는 뭐 좀 더 오래 걸린 뭐 섹터들은 한 1년 반 전 그때 이후로 조정 이제 확 바꾸선 아주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찬찬하게 바닥 만들어 놓고 이제 오를 준비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종목들만 보면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30 몇이잖아요. 고점 대비 그렇게 뭐 많이 빠진 폭도 아니죠. 참 매직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비중이 지금 되게 절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예. 방금 얘기했더니 제약바이오가 거기서 한 25%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20에서 25%. 2차 전지가 20에서 25%, 그다음에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 관련된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거의 비중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빠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돌아가게 되면 지수는 받쳐지고 네. 그러다 한 번씩 또 움직인다 가는 되면 거는 또 올라가고. 엄청나게 가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요. 예, 뭐 네, 자, 우리 투자가들의 관심이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사실 원래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건데. 이걸 중요한 건데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시장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순환매 장세거든요. 순환매 장세의 핵심은 땡땡땡이다. 저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저는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발성과 저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발성이라는 것 자체는 코스피 시장 내에 대형주 섹터 내에 짧은 순환매성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 내에서도 차별화가 전개되고 순환매 내에서도 그렇게 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단발성과 차별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순환매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2,760포인트, 2,780포인트 이상부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2,750, 60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 올라와요. 예, 다 올라옵니다. 주도주가 안 나타나죠, 당연히. 저기 안 나타나죠, 쉽게. 또 주도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월달 가야 되겠죠. 4월 한 20일 정도 되게, 10일에서 20일 정도 되게 되면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1분기 실적들이 아직 그 사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에서요.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은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업종의 어떤 선행 지표를 보면 알 수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철강업황 같은 게 상당히 좋은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그게 나와야지 차별화 전개되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지금은 낙폭과대 항상 주가 빠지기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주도주는 언제부터는 4월 중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또 확실하게 그 섹터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차별화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업종 중에서 OEM 의료업종,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패키지 기판 이쪽은 계속 신고가거든요. 이쪽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쪽,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쪽은 그래도 순환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도주로서 주도 섹터로서 정리되고 있는 쪽인데 긴가민가한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4월 중순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명준호 원장님. 짧게 하세요. 예. 아니 PD님이 자꾸 마지막 여기 주제를 순환매 장세 핵심은 이걸 3주 연속 넣으시다 보니까 저는 맨날 3주 연속으로 뒤통수다. 그렇죠? 세 주째죠 지금. 예. 순환매 장세 핵심은 뒤통수다. 이거를 3주째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짧은 드라마에 짧게 매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은 그냥 지수도 그렇고요. 지수도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갈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무조건 또 빠지고요. 네. 종목들도 급등 며칠 나와요. 이제 막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구나.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냥 무조건 이제 거기서는 또 오른 폭의 절반 이상 무조건 또 빠지니까 무조건 그걸 또 팔아야 되고 지금은 기분 좋다고 뭔가 될 것 같다고 사면 안 되고 왜 뒤통수니까 무조건 그냥 역으로 뒤통수입니다. 그리고 공포감 가득해갖고 예를 들어 어떤 밴드가 있는데 밴드를 슬쩍 깨가지고 음봉 나오면 다 투매하죠 무서워갖고 그럼 거긴 무조건 또 올려치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주째 계속 마찬가지. 항상 뒤통수를 염두해라. 예. 빠지는 종목도 뒤통수 급등. 예. 강할 때도 뒤통수 급락. 하여간 그걸 항상 염두하고 매매해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다. 요즘 시장의 그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빠진 종목이 다음 월요일 날 무조건 올라갑니다. 거의. 그렇죠. 일단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에 전략을 이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올라가면 판다. 파는 거. 그리고 빠진 종목 산다. 그런 전략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종합주가지수 2,760에서 80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 강재훈 형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 2,750에서 70에서 80 이게 사실 현재 박스권 상단 매물자리라서 이거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탄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순환 장세 핵심은 이제 눌림 매매 그리고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인데, 근데 사실 요즘 제가 그 순환 매매를 좀 하고 있지만 요즘 보면은 사실 차트적인 기초 분석을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좀 하기가 수월하다 생각된 게
지금 올라간다 했을 때 저항대 근처 오면 거의 다 맞고 떨어집니다. 반대로 막 떨어지다가 지지라인 때 들어오면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에서 약간 기술적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 그걸 또 거기 트릭을 더하죠. 어떤 저항대를 딱 강하게 뚫는 모습을 주고 그러고 꺾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지금- 지지라인 때도 지지라인 때에서 반등 나오기가 지지라인 때를 확 깨서 사람들이 야 이건 끝났구나 그러고 급등을 주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요즘 포인트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때 여기라면은 저는 그보다 1, 2% 밑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돌파할 듯처럼 보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낮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사야 되고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순환 장세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주도주 장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주도주라는 게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앞으로의 호황 자체가 드러나면서 나온다면은 사실 그때는 주도주가 딱 한두 개가 아니라 업황 전체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환 장세라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순환 장세 나오면은 어떤 업종이 쭉 가다가 이쪽이 좀 오래 갔으니까 쉬고 그 다음 업종이 또 쭉 가다가 이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인터벌이 좀 더 짧은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한 1주, 2주 정도 쭉 가다가 쉬었으면은 지금은 한 2, 3일 가고 쉬고 2, 3일 가고 쉬고 요게 좀 짧다 정도? 근데 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업종 내에서 대형주의 순환면은 짧지만은 제가 요즘 느낀 것 자체는 테마성 종목들은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더라고. 근데 네. 그쪽은 안 돼. 정말 그 정도 반등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뚫더니 그리고 네. 막 또 급등이 나왔었죠. 하여튼 순환매가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오늘 보니까 시간에 가구 종목들이 다 시간외로 한국가라든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런 것들이 찾아가면서 종목들이 시장이 안 되니까. 약간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뭐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뭐가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막 돌면은 관련된 소형주들이 급등이 잘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요. 하여튼 시장은 좀 뭐 편안해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사가지고 주식을 수익을 내야 될지 다들 투자가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더 찾는 노력을 열심히 좀 우리 투자가들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운영자도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건강히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